오늘은 저희 지피터스 11기 파트너이신 정케빈님께서 컴퓨터의 데이터 학습에 이해를 통한 AI 활용 역량 키우기라는 주제로 AI 토크를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다들 AI 활용 역량을 잘 이해하는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 우선 전 화면 공유를 끄고 케빈님을 박수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케빈입니다. 어, 사실, 다른 파트너님들은 이렇게 특강도 종종 해주시고, 어, 열띤 어떤 도움들, 기버들로서 어떤 활동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저는 좀 그렇지 못한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제 스스로도 조금 그랬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가 되어가지고, 작은 어떤 역량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영광이고, 이 시간을 아깝지 않도록, 짧지만, 있는 힘껏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데이터 학습. 사실은, 궁금한 분들도 계시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AI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응용 활용자로서, 이 AI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왜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지, 연구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런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그 GPT에다가 지피지기 100점 불패와 비슷하게 아군이나 동료에 대해서 잘 알면 더 낫다라는 것을 한자성어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지우지기 100점 문안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자신을 알면 어떠한 협력도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한자가 약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 정도도 저는 만족스러웠는데요. 저희가 AI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므로써 훨씬 더 두터운 또 신뢰할 만한 어떤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원에서 이런 거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학습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사실 AI라는 것보다는 데이터 학습이라는 말을 오늘 더 많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AI에게는 데이터가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컴퓨터가 어떻게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조금 우리가 배워봄으로써 컴퓨터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배워보면 이 AI라는 것이 한계가 무엇이고, 그리고 AI가 잘하는 것도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우리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이 AI를 어떻게 함께 해야지만 더 올바른 어떤, 솔빙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챕터를 구성해 봤고, 이제 다들 잘 아시는 AI,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형 AI, LLM에 대해서 간단하게 터치만 하고 넘어가고, 나머지 제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라던가, 이런 말들로 정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데이터 학습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집중하고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당분간에 잘 못 보니까 저기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중요한 질문 같은 경우는 좀 메모해 주셔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컴퓨터에게 우리가 데이터 학습을 시켜보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시킬지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위바위보 게임에 대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지시를 내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채팅창을 잘 안 본다고 했지만은 초반에는 제가 대화용으로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대화하듯이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마구마구 채팅창에 제가 요구한 답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 가위바위보 게임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떻게 명령을 내려보실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잠깐만 해볼까요? 컴퓨터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이해시키려면 어떤 식으로 가르쳐 줘야 될까요?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가위바위보 게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뭐 정확하게 설명하기도 애매모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컴퓨터에게 이러한 가위바위보 게임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9가지 경우의 수를 알려줘요.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볼 거예요. 컴퓨터를 어떻게 우리가 정말 똘똘하고 스마트한 어떤 친구처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 마구마구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어떻게 학습했고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도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답을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아주 익숙한 룰 기반 프로그래밍으로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어, 이제 컴퓨터와 나와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거를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낼 수 있는 거는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장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경우의 수가 9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9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룰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면 컴퓨터는 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라면 1을 입력하시고 아니시면 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맞아요.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었을 때 이 9가지의 경우의 수밖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9가지의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만 있다면 그건 100%의 정확도를 보이는 올바른 판단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인상 깊게 보실 건 뭐냐면 사실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AI든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 다음과 같이 모든 경우의 수를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추론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학습이라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저장을 시키거나 지정을 해주면은 학습을 정확하게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쉽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 그것을 다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면 사실은 100% 정확도에 가까운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9가지의 경우의 수만,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방금처럼 내가 낸 숫자를 이제 가위바위보를 0, 1, 2로 바꾸고 낸 숫자들을 이렇게 컴퓨터하고 내가 이렇게 빼기 연산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비긴 경우와 진 경우, 이긴 경우가 나오는 값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는데 이기면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긴 경우는 마이너스 2하고 1.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간단한 어떤 차라는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어떤 패턴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내가 낸 숫자와 컴퓨터가 낸 숫자를 이렇게 차를 구하고 더하기 3을 해서 3으로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가 0, 1, 2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 펑션 하나, 이 하나의 공식 하나가 이 공식에다가 입력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결국은 이 나오는 나머지 값만 가지고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9가지의 if문이 아니고 하나의 펑션, 이런 숫자라는 연산이라는 하나의 문장 하나만으로도 판단하는 공식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사실 이렇게 모든 경우수를 이렇게 9가지로 이렇게 학습을 하진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컴퓨터는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이러한 공식과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학습을 하는 게 결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입력이 들어오면 그거에 따른 결과값을 기억하는 형태로 학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컴퓨터는 어떤 공식과 패턴을 찾아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학습이 된다. 의미 있는 학습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학습하는 것을 사람들이 일반화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컴퓨터는 어떤 학습을 해서 방금 같이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것들의 패턴을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룰 기반으로 9가지의 경우의 수를 알려줘도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공식을 알려줘도 알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정확한 알고리즘을 알려주지 않고,
보시면 학습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만 이렇게 넣어줬어요. 데이터만 넣어줬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줄 때 특징은 입력 데이터가 내가 가위를 냈고 컴퓨터가 바위를 냈다. 그러면 나는 졌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입력 데이터가 정답값을 학습 데이터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경우의 수가 9가지가 있으니까 9가지의 데이터를 다 넣어주거나 뭐 10번을 내주거나 100번을 넣어주거나 이런 데이터를 수없이 이렇게 많이 넣어주면요. 컴퓨터는 스스로 이 입력값과 결과값을 보면서 어떤 공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펑션 있죠. 이런 펑션 같은 것을 이 컴퓨터가 패턴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당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펑션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학습이 되면은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가 이 정답값을 알려주지 않고 입력값만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예측값이 딱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바위를 내고 컴퓨터가 가위를 냈다라는 이렇게 입력값을 넣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해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저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는지, 그거를 일반화해서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는지를 좀 짧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그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서 컴퓨터가 학습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았는데요. 우리 또 다른 어떤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 대학교에서 이미지 인식 경진대를 엽니다. 우리가 여기에 다 참여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강아지 그림하고 고양이 그림만 입력 데이터로 넣을 것이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강아지 그림이나 고양이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들여서 얘가 이것은 강아지입니다, 고양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러한 분류기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류기의 성능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금상, 음상, 동상 이렇게 상을 주는 어떤 컴피티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참가해 볼까요? 자, 멱살 잡고 같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상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이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지켜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경진대에서 어떻게 이제 수상을 하려면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셔야겠죠. 어떻게 코딩하면 좋을까요? 자, 보니까 좀 막연하게 제가 AI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저는 이렇게 아마 코딩을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고양이는 눈이 얼굴 면적 대비 이렇게 동그랗고 크고요. 그 다음에 귀가 삼각형 모양으로 하늘을 찌르듯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코 주변에 긴 수염이 이렇게 몇 가닥 있는 형태를 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I의 A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게 if문으로 한번 이 고양이의 특징을 찾고 이 고양이 특징과 벗어난 것은 개로 판정하고 고양이 특징에 부합한 것은 고양이로 판정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뭐 코딩을 하겠죠. 뾰족한 두기가 있고 삐져나온 수염이 있다. 그러면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이미지에 대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일단 좋은 결과가 안 났을 것 같아요. 정확도가 뭐 40%도 안 되고 뭐 30%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좌절을 하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막 규칙을 추가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눈이 뭐 세모 있다라든지 지금 그 사진을 몇 장 더 보니까 고양이는 더 줄무늬가 더 많아 보여서 줄무늬가 더 있으면 어떻게 고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열심히 코딩을 하고 부지런하게 1000줄 2000줄 이렇게 특징을 잡아서 계속 입품은 추가했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자, 다음 뭐 이런 문제라면 어떨까요? 자, 머핀하고 이 개 종류가 뭐죠? 너무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아서 반응 좀 보겠습니다. 이 개 이름이 뭐죠? 아, 치아와인가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드라고 치킨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룰 기반으로 해볼 만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경진대에서 좀 따가지고 오늘 저기 치킨 한 마리 사 먹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자, 쉽지 않겠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전에 봤던 가위바위보 게임.
이것은 AI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 모형으로 그 모델로 가위바위보의 입력값을 10번이든 100번이든 줘가지고도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때 우리가 AI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런데 방금과 같이 이런 이미지 인식 경영, 그 경진대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룰 기반으로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AI한테 수많은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뭔가 패턴을 찾아내게끔 해서 판독하게끔 하는 것이 더욱더 유리할까요?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 AI를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감이 생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자, 그 비교는 그렇게 또 하고 우리가 그러면 자, 우리는 푸드라고 치킨하고 봤었을 때 바로 이게 식별이 가능했는데, 왜 사람은 되는데 컴퓨터는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자, 제가, 3살이어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엄마랑 손 잡고 갔더니, 고양이가 한 마리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어, 엄마, 저거 뭐야? 라고 했더니, 엄마가 저거 고양이야. 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다음날 갔더니 또 고양이가 한 마리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엄마 저건 또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또 고양이라고 알려줬어요. 그 다음은 개가 지나갔는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엄마 쟤 고양이야? 라고 물어봤을 거죠. 그럼 엄마는 아니야 개야 라고 했겠죠. 그 다음에 다시 개가 지나가게 되면은 제가 엄마 쟤 개 맞지? 이런 식으로 제가 반응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어렸을 때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르쳐주지 않는데 입력하고 정답값만 받았죠. 그쵸? 그랬는데 제 스스로 학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쵸? 어떤 이미지의 특징을 보고 개와 고양이를 자연스럽게 판정을 하면서 어떤 정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컴퓨터도 사실은 이와 같은 방법론으로 데이터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계가 학습한다는 뜻에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머신러닝, 어떨 때 사용을 하는 게 좋은지 이 전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익혔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머신러닝의 개념이 무엇인지 어떤 룰을 지정해주는 알고리즘이나 공식 패턴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입력값만 주구장창 보여주면 컴퓨터가 스스로 패턴과 공식을 찾아내는 방식. 이것 자체가 머신러닝이라는 거고 이것도 하나 AI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아까 제가 고양이하고 개 이미지를 보면서 학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사람이 학습이 가능한지 한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 70, 40, 70.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무엇이죠? 자, 빠르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정답 말씀드리면 40 맞아요. 패턴을 보니까 홀수가 40이고 짝수가 70이니까, 오라는 이게 다섯 번째 위치하는 값도 당연히 홀짝홀짝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패턴 같아서 4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숫자는 90일까요? 하면 아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숫자는 무엇입니까? 40이다. 그 다음에 20번째 숫자는 뭘까요? 20번째 숫자는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표현하면 되겠죠. 뭐, if문 해가지고 입력값이 이렇게 들어오면 2로 나눠가지고 얘가 목이 1이면 얘는 40이고 else면 70이다. 뭐 이런 형태로 답변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되게 우등생들이 참 많은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만 보더라도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패턴을 찾아내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죠. 컴퓨터가 패턴을 찾는다 그랬는데, 사람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시고 있어요. 우리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데이터 한번 보고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빠르게 답변 주시는 분 있으면은, 제가 닉네임까지. 아, 좋습니다. 타미님. 이제부터는 좀, 중학교 이상, 정규 교육을 패스하신 분들의 답변으로 보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121. 아, 이거 밤에 지금 이 시간대 피곤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빠르게 뇌 회전이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 곱하기 3 하고 1 더하면 다음 게 나오고 입력값에다가 3 곱하고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13이 나오고 이런 형태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찾아내신 거예요. 이 패턴을 찾아내신 겁니다. 컴퓨터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사실은 이렇게 감각적으로 사실은 약간 직관이라고 하죠. 이런 걸 통해서 학습을 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지금 목도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 이것 또한 대단한 거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숫자는 121이 될 거고요. 여덟 번째 숫자는요. 이거 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순차적으로 값을 구하다 보면 여덟 번째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 찾아내시면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여기서 빨리 나오면 자,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입력값 곱하기 3 플러스 1 이렇게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지피터스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 그다음에 좀 그래도 까내는 좀 머리 좀 돌아간다. 이런 분들이니까 다음 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히신 분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피터스 저기 할인권 제가 개인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곤하신데 제가 너무 무리한 요청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시간 소중하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거는 랜덤하게 제가 숫자를 그냥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패턴을 찾으셨다. 이분은 잠깐 좀 저기 요즘 정신과 가시는 게 이렇게 흠이 아니래요. 그냥 좀 컨디션 안 좋거나 마음이 좀 울적하면은 한번 다녀와시는 것도 좋아요. 아, 저보다 더 힘드신 분도 많구나라고 보면은 약간 이렇게 좋을 수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규칙을 찾기가 힘든 숫자들이었습니다. 뭐 로또 번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렇지만 문제를 약간 좀 시각을 달리해 볼게요. 이게 영수라는 친구의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수학 시험 점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8월 달에 맞을 수학 점수를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문제로 한번 문제를 시각을 전환을 해볼게요. 자, 8월 달에는 몇 점을 맞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을 컴퓨터에게 시켜본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컴퓨터한테 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추정하시겠습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음, 이제 뭐 통계학과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실 수 있는데, 아영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가장 좀 그나마 합리적인 게 70, 80, 76, 45, 83의 평균 값을 8월 달에 수학 점수로 맞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어떤 방법론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조금 더 여기서 좀 똘똘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5월 달, 6월 달, 7월 달 점수가 8월 달에 더 가까우니까 여기다 가중치를 조금씩 더 주면 어때요? 하면서 뭔가 미세 조정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다음 숫자는 가장 간편한 형식으로 평균값을 보통은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숫자는 90일까요? 하면은 아니오가 될 것 같고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평균값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 다섯 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실 여러분들 이제 그 우리가 하는 작업들, AI를 이용하는 모든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풀어야 되는 해결들이 대부분 데이터들이 이런 데이터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공식이나 패턴이 명확하게 100%가 아닌 경우인 경우죠. 자, 우리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글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명확한 답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정확한 답이 없고 확률적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근사치에 가까운 값들을 추정함으로써도 어느 정도 만족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성형 AI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생성형 AI가 없었을 때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다 해결하는 데이터들이 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없어요. 공식을 명확하게 찾을 수가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룰 기반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이제 머신러닝 기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서 더 정확한 어떤 답을 구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방금과 같은 그런 것들을 전통적으로는 통계 분석 모델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얘기하셨는데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많이 수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데이터의 평균은 78이고 표준 편차 3이 어떤 데이터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통계학적으로 데이터를 설명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정규 분포를 그어가지고 뭐 통계 수학이니까 뭐 빠르게 넘어가 보면 87점이 맞을 확률은 지금 3시그마니까 99.7%의 구간을 넘어갔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아주 쉽지 않은 확률값이죠. 87점을 맞기에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확률은 뭐 0.0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시험 구간 95% 내에서 점수 범위는 어떻게 되냐? 그럼 95%는 2시그마니까 72점부터 84점이다라고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0.3% 이하면 비정상 점수로 판단한다면 몇 점이 비정상 점수인가요? 라고 하면 87점이나 69점이 비정상 점수입니다. 라고 과거에는 통계학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와 패턴, 공식들은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한 통계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했었다라는 것만 가볍게 이해를 하는 시간이면 되지. 이거 하나하나가 3시그마가 뭐고 2시그마가 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통계적인 어떤 모델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선형 모델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선형 모델이라는 것은 직선이에요, 직선. 그래서 이런 x가 이렇게 되어 있고 y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 x는 입력이고 y는 출력입니다. 그래서 입력 1이 들어가면 3이 나오고 2가 들어가면 5가 나오고 3이 들어가면 7이 나오고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0이 들어가면 61이 나오는 아까 이제 패턴을 찾았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금방 이 패턴이 이러한 패턴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패턴이 뭡니까? 이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수학 시간에 기억이 이거 안 나셔도 전혀 이상치 않아요. 전혀 이상치 않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저희는 수학을 멀리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치 마시고 저는 재밌게 해보려다 보니 수학을 공부해서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직선을 방정식을 이렇게 찾았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 첫 번째 데이터와 마지막 데이터를 이렇게 통과하는 어떤 선으로 그어보면 이 선이 사실은 이 선이라는 거죠. 결국은 W가 2고 B가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학적으로나 딥러닝에서도 Y는 WX 플러스 B라는 거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W를 기울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B는 Y 절편이라고 해서 절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찌 됐던 수학적으로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렇게 직관적으로도 이런 직선이다라는 것을, 이런 패턴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W와 B를 찾을 수가 있고,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감각적으로 우리가 찾아내고,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지금 이 AI, 생성형 AI까지도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여러분들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 직선의 방정식, 이거 하나를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이미지와 텍스트, 뭐,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 직선의 방정식 하나를 학습하는 걸로 다 해결하는 겁니다. 아직은 믿기지가 않겠지만, 한번 정말 그러한지 보도록 하겠는데, 어,
자, 데이터가 이렇게 회색인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잘 추정하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아까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렇게 긋습니다. 그으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모든 데이터에 이렇게 피팅되진 않았죠. 모든 데이터에 이렇게 피팅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이제 값을 예측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오류가 존재하게 돼요. 방금처럼 모든 데이터를 피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점을 어, 어, 여기죠? 그러니까 x 값을 이 값을 넣게 되면은 y 값은 이 직선에 의해서 여기에 딱 들어가서 이 값을 리턴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값 자체가 맞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모든 데이터를 피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차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학습된 게 어쨌든 오차를 가질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떠한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꼭 정확한 값을 예측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학습을 한다라는 게 무조건 100% 정확하게 학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AI로 어떤 결과물을 내면은 가끔씩 실수를 하거나 잘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아니면 근사치의 값밖에 얻을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이런 학습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오차들을 정리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오차들을 다 이렇게 썸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모델의 오차가 구해지고 이 모델의 정확도가 이제 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차를 구함으로써 컴퓨터는 내가 학습을 얼마만큼 잘했는지, 이 학습을 통해서 내가 정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수학적으로, 정량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컴퓨터가 일단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2시간, 4시간, 8시간까지 공부했었을 때 각각의 점수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고 해봤을 때 그럼 11시간을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는 몇 점을 맞을 것이냐 이런 간단한 예측을 하는 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예측을 해보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죠. 뭐 통계학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직관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컴퓨터는 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실 이걸 맞추게끔 하려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데이터 학습이라는 걸 배우셨기 때문에 데이터 학습 방법으로 한번 이거를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넣어줘야 되겠죠. 2시간 공부했더니 81점을 맞았다. 입력값과 정답값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입력값 2시간 들어갔었을 때는 내가 81점을 맞는다. 4시간 공부했을 때는 몇 점을 맞는다. 6시간, 8시간 맞을 때 몇 점을 맞는다. 라는 것들이 지금, 산점 2D 화면의 좌표값으로 이렇게 지금 뿌려져 있죠. 이것을 이렇게 그냥, 2D 화면으로 바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해볼까요? 아까 직선의 방정식, 우리는 그 이 모델을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컴퓨터는. 그래서 이 직선을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할까요? 얘가 뭐 직관이 있습니까? 컴퓨터는? 사실 컴퓨터는 여러분들 지금 AI에 대해서 찬양하고 되게 이렇게 열광하고 계시지만 컴퓨터는 정기적인 신호만 이해하는 기계예요. 불이 켜졌다 꺼졌다라는 것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컴퓨터라는 거고 이 컴퓨터가 기껏 직선으로 내가 모델을 추정해봐라고 랜덤하게 선을 그어봐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3개 정도 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어떻게 긋는지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컴퓨터는 이 점만 보고 예를 들어서 정답이 우리는 직관적으로 요 정도 선이 이 점을 가장 오차를 적게 하는 가장 가까운 정확도가 높은 선형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지만 컴퓨터는 이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랜덤하게 그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선에서 이 세 개의 모델, 그러니까 선형 모델이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이 어떤 것인지를 판정을 하려 그러면 결국은 W하고 B 값을 우리가 학습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컴퓨터는 기계학습을 의미하는 건가요? 표현하는 컴퓨터는
여기서 표현하는 컴퓨터는 기계학습을 의미하는 거죠. 네네네. 기계학습이라는 게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것을 기계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희는 사람 학습이고요. 컴퓨터가 배우면 기계학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가 학습하는 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거를 수학적으로나 직관적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사람처럼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컴퓨터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컴퓨터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우리가 탐구해보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컴퓨터는 일단 랜덤하게 선을 긋고 아까 우리 오차에 대해서 배우셨죠? 각 오차를 구하는 겁니다. 이 선과 이 점들 간의 오차. 그 다음에 이 선과 점들 간의 오차. 그 다음에 이 선과 점들 간의 오차. 이렇게요. 그래서 컴퓨터는 그냥 선을 여러 개 그어가지고 그중에 가장 오차가 적은 선을 베스트한 선형 모델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맞나요? 자, 이렇게도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는 사실 알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 데이터를 넣어주고 수없이 점들 이렇게 찍어주고 입력 데이터 넣었다는 건 수없이 점을 찍어줬다라는 거고 그것을 가장 잘 피팅하는 선을 찾아내게끔 학습을 하게끔 하는 게 컴퓨터의 학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W와 B를 찾는 문제다. 아까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와 절편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기울기하고 B 값만 들어가면은 직선이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X는 입력값이고 Y는 출력값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직선의 기울기와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는지 Y 입장에서의 어떤 시점에서 시작하는지의 이 B값만 사실은 학습을 하게 되면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W와 B를 사실은 학습을 하는 거다. 컴퓨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그냥 W하고 B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자,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지금 보시면 11시간을 공부했었을 때 내가 몇 점을 맞는다라는 데이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실 입력 데이터로 넣어주질 않았잖아요. 실제 11시간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입력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값이지만 이런 모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모델을 찾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1시간을 여기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 11시간 공부한 것이 이 직선으로 피팅이 되고 그 다음에 Y축으로 쭉 가게 되면 100점이 만점이니까 11시간 공부하면 100점을 맞는다라고 이 직선을 얘기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도 입력받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답변이 가능해집니다. 방금처럼. 보셨죠? 보셨기 때문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시간 공부하면 몇 점을 맞는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이런 모델을 하나 만들게 되면 컴퓨터 학습을 하는 모델이 생성이 되면은 결국은 입력되지 않는 값에 대해서 추론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를 하나 생성하는 모델을 만들게 된다고 했었을 때 정확하게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이미지에 대한 요구를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뭐 재밌는 거 보면 뭐 걔가 우주에서 뭐 우주복을 입고 날아다니는 거 그려라. 대신 뭐 슈퍼맨 망토를 입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게 되면 그런 입력이 사실은 컴퓨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죠. 없지만 어떻습니까? 답을 내주죠. 맞나요? 그쵸? 그 수많은 다른 망토가 입은 거, 개에 대한 형상, 우주복을 입었던 그런 데이터들을 다 학습했기 때문에 그 조합으로 얘가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되지 않은 데이터도 답변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맞나요? 뭐 제 주장이니까 믿지 않으시면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차를 구해서 최선의 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랜덤한 세 개 중에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 최선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사실적으로 막 랜덤하게 선을 여러 개를 막 그어서 최선의 선을 그 중에 하나 찾는 형태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를 그어가지고요. 그것을 오차가 적은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기와 W하고 B를 이렇게 바꿔주는 형태로 사실은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랜덤하게 선을 그으면 지금 같은 이 선만 해도 뭐 무한대를 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중에서 최선의 선을 오차가 적은 값을 구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아니면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놓고 여기에서 W하고 B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최선의 선을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이 좀 더 나을까요? 물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 방법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한대로 그어가지고 그중에 오차가 가장 적은 걸로 찾는 거는 무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W하고 B를 찾아갈 때 효율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찾아가냐면 여기에서 이제 뭐 대충 계산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움직여요. W하고 B 값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정답에 가까워질수록 아주 이렇게 조금씩 움직입니다. 미세하게. 이런 형태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 선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오차가 작아질 것 같습니까? 커질 것 같습니까? 자, 채팅창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적화된 어떤 나름 오차가 가장 적은 선까지 왔으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차가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학습이 멈추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다라는 거죠, 컴퓨터는. 그래서, 딥러닝이라던가, 전통적인 통계학적인 어떤 선형 모델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왔다. 그래서 컴퓨터는, 사실적으로는 이렇게 학습을 하는 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의 선형 모델을 이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셨는데, 이런 선형 모델을 하게 되면, 당장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실업률이고, 이게 주가 인덱스 프라이스거든요. 이게 주식 주가고 주가 인덱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코스피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게 실업률 그럼 실업률이 커질수록 어 주, 주가 인덱스는 어떻게 된다? 낮아지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약간 어떻게 보십니까? 선형 관계가 있어 보입니까? 있다 1, 없다 2. 이렇게 하시면 되죠. 좋습니다. 선형 관계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선형 모델을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다.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주가를 보일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모델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선형 모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인터레스트 레이트하고 주가 인덱스. 이거는 양의 선형 관계가 있네요.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자, 보스턴 집값 예측. 뭐 이런 데이터들도 있는데, 집값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어떤 자질들이 있는데, 어떤 주택당 평균 방수가 클수록 집값은 올라가는 어떤 선형 관계가 있는 거고, 인구가 줄어들수록 집값은 낮아지는 어떤 선형 관계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선형 모델로 어느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고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은 예측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농축 일산화 질소의 양과 집값의 관계는 사실은 뭔가 선형적인 어떤 분포를 보이지 않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형 모델 이용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자, 나온다 1, 안 나온다 2.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런 자질들은 선형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요. 전통적인 통계학 방법론은 집값의 영향을 어떤 경향성을 절대로 보이지 않는 이런 자질들은 그냥 이렇게 제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를 빼는 거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과거에 데이터 분석하신 분들은 다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이런 데이터를 취하고 그다음에 없는 데이터는 넣고 그다음에 이 상관 그 독립 변수들 간에도 관련도가 높으면 또 그걸 하나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피처를 셀렉션하는 것 자체가 성능에 지대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되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산정도를 뿌려오면서 빼고 놓고를 하면서 정확도를 높였던 게 과거 통계학적인 방법인데요. 지금의 딥러닝이라는 걸 나오게 되면 딥러닝에서 이러한 작업들 안 하고 자연스럽게 얘가 그냥 빠져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딥러닝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다루는 데이터가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형적인 어떤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데이터들도 꽤 있죠. 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포물선으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모델로 이거를 추정하는 AI 모델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 정확 오차가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크다 1, 작다 2. 그렇죠.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오차가 클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혹자들은, 왜 비선형 모델을 써요? 저는 이런 곡선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뭐 채팅창에 쳐도 좋고. 그럼 비선형 모델을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영님, 이과시군요. 훌륭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선형 모델이라는 것을 계속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이런 2차, 3차, 4차, 다중 함수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냥 선형 함수만 드립다 팝니다. 그냥 막 죽었다 패요. 왜 그러는지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제 화면 보이시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장표에 있는 것을 이렇게 똑같이 좀 비슷하게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의 그림을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선형 모델, 직선으로 두 개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이 차원에서? 직선으로 분류할 수 있어 없어요? 좋습니다, 타미님. 분류할 수 없죠? 직선으로 분류가 안 되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놀랍게 직선으로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술 타임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공간을 왜곡시킬 겁니다. 공간을 이렇게 왜곡시킨 다음에 이거를 3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3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직선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볼 겁니다. 직선으로. 잘랐습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펴봅니다. 어, 그늘져서 안 보이는데 놀랍게 동그라미 빨간색만 제가 도려냈죠. 맞나요? 그쵸? 그렇습니다. 지금 직선으로 잘라낼 수 없는 2차원 공간에서 직, 2차원 공간에서 이 직선으로는 도저히 분리할 수 없었던 것을 제가 3차원으로 공간을 만들고 이 3차원으로 분리할 수 있으려면 평면으로 자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3차원이면 2차원으로 자르면 되고 4차원이면 3차원으로 자르면 되고 5차원이면 4차원으로 자르면 됩니다. 결국은 이 평면에서 직선으로 자르는 것과 동일한 경우예요. 2차원에서는 1차원인 게 직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2차원에서는 직선으로 하나 바꿀 수 없지만은 이렇게 차원을 하나 왜곡시켜서 한 차원 올려서 자르면은 얼마든지 잘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을 계속 올리게 되면 복잡한 데이터들도 얼마든지 선으로 잘라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원을 높여지면서 잘라내는 방식이 지금의 AI 모델들의 대표적인 딥러닝 방식인 거고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선형 모델이라고 해서 무조건 직선 하나만 쓰면은 결과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런 그림 같은 경우는 직선 하나로는 분류가 동그라미와 세모를 분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직선을 여러 개를 쓴 거죠.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하게끔 하는 게 가장 간단한 모형인 다층 신경망 모형이거든요, 이게. 다층 신경망이라는 게 뭐냐면 신경망인데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건데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층들을 다 은닉층이라고 부릅니다. 숨겨져 있다고 해서 바깥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은닉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은닉층을 하나 쓸 때마다 직선을 하나씩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은닉층이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선을 하나 쓴 거에다가 은닉층을 하나 넣기 때문에 직선을 두 개 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은닉층을 엄청나게 딥하게 은닉층을 이렇게 깊게 넣어서 학습을 하고 뭔가 판정을 하는 게 딥러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직선을 엄청나게 많이 쓴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직선을 세 개를 쓰게 되면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딥러닝이 아닌 그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라고 전통적인 어떤 머신러닝 기법인데, 뭐 세 개를 이용하면 결국은 100%에 가깝게 이렇게 분류기를 직선을 세 개를 이용하게 되면 100%에 가깝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딥러닝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입력층과 출력층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이 수많은 층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은닉층이고 이 층을 쓸 때마다 직선을 엄청나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인식을 한다라는 것은 이 이미지를 여기에서는 어떤 작은 미세한 특징들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미지를 좀 더 좁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코, 눈, 입 수준으로 하게 되고, 더 이미지를 더 크기를 줄여가지고, 이제 얼굴 형태라던가, 여자, 남자, 머리 길이, 뭐 이런 것들 형태로 해서 이미지를 좀 계속 절반씩 줄여가면서 특징들을 찾아내게끔 하는 것이 이렇게 딥러닝이라고 해서 뭐 CNN 모델이 이런 것들인데, 어찌됐든 직선을 통해서 특징들을 찾아내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많은 뭐 이미지를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딥러닝 기반으로 해당하는 어떤 오브젝트들의 세그먼트들을 다 분류를 해서 특징을 찾아내고 패턴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해서 그걸로 뭔가 생성을 해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설명하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어려운 용어들이 이제 처음엔 쉽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에서 다급하니까 막 이제 용어가 어려운 그대로 막 나가는 거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셔도 충분히 훌륭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대학에서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에서 이미지 인식 대회들이 10년도부터 있었는데 과거에는 오류율이 28.2였어요. 28.2였는데 이때 은닉층이 쉘로우층이라 해서 4에서 6개의 은닉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이 정도의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정확도가 75% 정확도밖에 안 나오거나 72% 정확도밖에 안 나왔었다라는 건데 층을 이렇게 높이니까 오류율이 줄었죠. 그 다음에 층을 아예 이제 19개, 22개로 내려가니까 아예 이제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기 시작하고요. 15년도 되니까 152개 층을 넣으면서 그게 뭐예요? 직선을 150 몇 개를 썼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학습을 시켰더니 3.57%의 오류율만 보였다. 결국은 96% 이상의 정확률을 보였다라는 거고 사람도 이 이미지 경신대에서 사람이 하게 되면 95%밖에 안 나와요. 결국은 2015년도에 AI 모델이 이미지 인식대회에서 사람보다 높은 성능을 냈고 이걸 통해서 가장 먼저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전 세계에서 이제 각광을 받기 위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통계학적인 모델 이런 것도 안 쓰고 다 딥러닝 기반으로 간다. 그래서 딥러닝의 연구들이 이제 주구장창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이제 제가 스피디하게 진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설명드리면 인공지능 개념 뭐 이러한 거고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여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다라고 그냥 초등학교 설명할 정도면 돼요. 뭐 이런 거 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요 정도는 우리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래도 이제 귀중한 시간, 1시간 반을 써서 여기에 모여 계시니까 이런 포함 관계 정도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I라는 것은 가장 큰 범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도부터 사실 AI라는 용어가 존 매커시라는 어떤 그 교수를 통해서 이름이 처음에 명명된 이후에 이때는 뭐 if, else 이런 걸로 다 만들어서도 그게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면 다 AI라고 불렸어요. 그걸 심볼릭 AI라고 해서 뭐 커튼으로 가리고 그 뒤에 컴퓨터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면서 7세 어린이가 이거를 30% 이상 사람인 것처럼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거는 AI 시스템이다라고 불러주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한 것부터 AI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뭐 빅데이터 분석, 뭐 분석, 뭐 이런 거 다 하죠. 다 AI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죠. AI가 너무 각광받으니까 결국 AI는 엄청난 큰 개념의 범주이다라는 정도 아시고 그 사이에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 뭐라고요? 우리 배웠죠. 데이터를 넣어주면 패턴과 특징을 찾아내는 방식. 이게 기계가 학습하는 방식이고 이거를 머신러닝이라고 불린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if, else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코딩을 해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데이터만 넣어주면 얘가 알고리즘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을 머신러닝이라 했고 과거에는 70년도부터 통계학적인 머신러닝부터 해가지고 지금 딥러닝까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 안에 머신러닝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좀 정리되셨죠? 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것도 넘어갑니다. 요 부분은 좀 시간을 조금 내볼까요? 저희가 지피터스에서 계속 꾸준히 활동하시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전반적인 어떤 머신러닝의 구분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오버할 수도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머신러닝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모르신 분도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여기서 들었으니까 한번 알면 좋겠는데 한국말로는 지도학습이라고 얘기하고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비지도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강화학습은 이제 한국말로 강화학습 이렇게 얘기하고 레인포스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도학습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개고양이 학습한 거 기억나시죠? 정답 입력값과 정답값을 이제 라벨이라고 해서 정답값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이미지 사진과 고양이다라는 어떤 정답이 입력 데이터로 들어갔죠. 그래서 데이터가 라벨드 데이터, 오타가 있습니다. 예,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라벨드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는 것을 지도학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시킬 때 나는 정답값까지 넣어줘야지만 되는 어떤 AI 학습이 있는 거고 정답값을 안 넣어줘서도 정확한 의미가 있는 학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기르시면은 여러분들의 AI를 활용하실 때 어떤 AI를 내가 선택하고 어떤 AI를 찾아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좀 감각이 생기실 수가 있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명확한 값을 예측을 하거나 분류를 할 때는 이렇게 지도학습을 이용을 하고요. 비지도학습은 우리 챗 GPT의 GPT가 뭐예요? GPT가 LLM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름이 GPT고 그거를 이제 챗봇에다가 챗봇이 그걸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챗 GPT라는 것은 챗봇이죠. 챗봇 AI죠. 그렇죠. 그래서 그 GPT라는 모델은 비지도 학습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어 그냥 컴퓨터한테 넣을 수 있는 디지털 되어 있는 모든 텍스트 문서들을 그냥 너는 언어를 이해해봐라고 모든 데이터를 입력을 해줬어요. 대신에 정답값을 넣어줬나요? 아니죠. 그냥 문서 데이터, 입력 데이터만 들어갔잖아요. 그쵸? 입력 데이터만 주구장창 넣었더니 갑자기 컴퓨터가 특징을 찾아내, 패턴을 찾아내. 그러면서 이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단어, 가장 그 그 확률적으로 높은 값을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이 LLM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답값을 넣어주지 않았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학습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냥 단순하게 입력값만 막 넣어준 거예요. 아, 정리 너무 감사합니다. 저보다 너무 더 잘해주시네요. 자, 저는 장하게 얘기해도 잘 정리해주는 지피터스가 있으시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자, 강화학습. 강화학습은 그냥 간단하게 게임 같은 거입니다. 게임 같은 거에서 스타크래프트2에서 프로게이머가 졌어요, AI한테 요즘은. 그래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도 이제는 AI한테 못 이깁니다. 말 그대로 뭐 지형, 지물, 뭐 말도 안 되는 뭐 컨트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사실 학습을 해서 컴퓨터가 이제 프로게이머를 이기는 세상인데 이런 것들을 학습시킬 때 어떤 환경과 에이전트, 그 다음에 보상 시스템이라는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뭔가 그 게임 환경에서 애가 스스로 에이전트가 막 움직이면서 내가 보상을 많이 받는 대로 형태를 학습하다 보니까 얘가 게임을 잘하게 돼. 이런 것들이 강화학습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비지도학습, 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크게 나뉘고 보시면 지도학습에서 뭐가 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같은 거. 우리가 개와 고양이를 분류를 할 때는 정확하게 라벨을 붙여줬었죠. 이런 형태로 이미지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는 거고 여러분들 이미지 생성하고 동영상 생성하고 이런 것들도 어떤 학습법을 사용했을까요? 비지도 학습을 했었을까요? 지도 학습을 했었을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이미지 생성이나 동영상 생성 이런 거는 지도 학습일까요? 비지도 학습일까요? 강화 학습일까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면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제 느낌은 지도학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키냐면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면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보통 이런 데이터에다가 사람은 지나간다라고 텍스트를 입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이게 사람이고 이게 지나가는 모습이고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학습을 해요. 이런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도학습으로 보는데 그 사이에 비지도학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 강학습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어 말씀드린 거고, 저도 응용 개발자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정도만 답변을 드리고. 자, 예측하는 거. 자, 챗GPT가 문장을 다음 단어 생성하는 것은 이거는 분류인가요? 예측인가요? 네네, 좋습니다. 사실 분류 모델로도 이걸 만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죠. 그 다음에 나올 단어를 어떤 단어로 분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학습 모델을 만들면 되겠지만,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예측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예측이라고 분류하고 싶어요. 말 그대로 어떤 단어의 확률값을 우리가 찾아서 그 단어를 마지막으로 내는 거거든요. 결국 그 확률값 자체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맞추셨다. 감각이 있으시다. 제가 오늘 학습한 보람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다시 좀, 어, 훈훈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지만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러려고 여러분들한테 귀중한 시간을 뺏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받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AI를 활용하고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어떤 학습 방법이고 어떤 분류 방법이고 이런 것들인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델이나 어떠한 이런 타입들이 있는데 어떠한 타입의 AI를 내가 찾아서 적용을 해봐야 될지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힘을 길러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런 자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귀중한 시간이지만 제가 이렇게 소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역사 이런 거는 이제 과감히 건너뜁니다. 시황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딥러닝은 사람의 뇌를 모방을 해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했고 아까와 같이 그런 뉴런들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딥하게 하니까 이거를 딥러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인식, 텍스트 분류까지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두 번의 침체기와 세 번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습을 해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딥러닝 그전에는 사실은 신경망이라는 게 있었는데 70년도부터 있었는데 주목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2010년도 돼가지고 딥러닝이 각광을 받고 이렇게 산업 자체나 모든 게 이제 재편이 돼버리고 지금 AI 시대로 접어들였는지는 이런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신경망은 어, 몇 가지 그 이론적인 취약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습이 잘 안 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됐어요. 근데 요 개선이 왜 됐냐면은 사실은 컴퓨팅 파워가 좋아져서 그걸 찾은 거예요. 기존에는 한번 돌려놓으면 얘가 학습을 될 때 학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일주일 뒤에 한 달 후에나 그게 확인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뭐 튜닝이나 뭐가 잘못되는지 들여다볼 만한 여력이 없고 그런데 딥러닝이 아닌 다른 모델들은 훨씬 더 심플한 모델들이거든요. 통계학적인 모델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능이 좋고 빠른 결과물들을 내니까 다 그냥 그것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경망 쪽은 거들떠 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컴퓨터 파워가 좋아지니까 방금 같이 그런 어떤 모델을 이용을 해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제 성능을 내면서 엄청난 어떤 기술적 진보를 이뤄내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데이터, 빅데이터라든가 사물 인터넷, 지금 핸드폰,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엄청난 디지털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죠? 그렇죠. 이런 숨만 쉬어도 지금 디지털 데이터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까지 이 딥러닝 모델에 들어감으로써 이런 방대한 데이터까지 들어가 주니까 이제 우리 그 예전에 초보적인 AI와 다른 AI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 이런 부분들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생성형 AI와 LLM에 대해서도 이제 이 부분은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시고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4년 동안 AI 강의를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연초에는 항상 이 가트너라는 그 전 세계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핫한 기술을 10가지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하는 기관인데요. 그중에 이제 AI 2022년도에 1월이겠죠? 제너레이티브 AI, 의사결정지능, 인공지능 엔지니어링, 뭐 이런 식으로 10대 기술 중에서도 AI가 무려 3개나 들어가 있었고, 이런 다른 어떤 기술들도 사실은 다
AI는 요소 기술이기 때문에 다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22년도에서도 AI에 각광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많이 들어본 거 여기서 보이시죠? 우리가 챗 GPT가 2023년도 초였나요? 22년도 말부터 22년도 초. 여러분들 지피터스가 23년도 초에 나왔으니까 맞죠? 전 잘 모르지만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챗 GPT가 나오면서 열광을 하면서 아마 만들어졌을 텐데 무려 1년 전에 이 기술이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기술적으로. 태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챗 GPT가 나오면서 빵 하고 터진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장표를 만들 때 AI 회사 주식을 안 사고 강의 자료를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피 눈물이 납니다. 그때 뭐 챗 GPT 했을 때 AI 주가 막 10배씩 올랐거든요. 막 제 선배가 다니는 회사 주식이 심지어 제가 잠깐 이렇게 출장 나간 회사가 막 10배씩 오르니까 내가 뭐 한 거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의 AI 뭐 여기에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모르신 분을 위해서 생성의 AI 특징은 뭐냐면 기존의 AI는 뭐냐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이렇게 써 있냐면 다각형의 초록색의 시계를 그려줘 라고 뭐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과거 AI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초록색이고 다각형이고 시계에 가까운 기존의 이미지들을 보여줬어요. AI가. 기존의 이미지들. 그래서 자기가 학습을 했던 이미지들, 입력을 받았던 이미지들을 보여줬는데 이 생성 AI는 뭐냐면 이 이미지들이 실제 존재하는 이미지예요? 아니면은 아닐까요? 실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미지도 아니다. 그렇죠. 아니죠. 생성의 AI 많이 써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생성의 AI는 이런 다각형이라는 특징이 무엇인지, 초록색이 무엇인지, 시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냥 생성을 해버린 거가 생성의 AI다라는 거죠. 뭐 여기 뭐 활동 많이 하신 분들은 너무나 쉬운 내용이고요. 챗 GPT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GPT가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는 구글에서 만든 LLM 모델 이름이 트랜스포머였습니다. 그거를 이용했다라는 거고 결국 오픈 AI도 뭐냐면 공개된 구글 모델을 이용을 했던 거고 미리 학습된 그 다음에 생성적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GPT가 이제 제 기억이 이제 1년이 넘어가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년 정도 과거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엄청난 한 100억 정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학습을 해서 3.5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동안 학습을 했죠. 그래서 얘가 2021년도 뭐 몇 월 달 데이터까지로 학습을 해서 최신 데이터에 대해서는 답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 거대한 데이터를 프리트레인드, 미리 학습을 했다라는 뜻이고 그 거대 모델은 트랜스포머다라는 것을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는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델인데 이 거대한 언어 모델은 단순하게 보시면은 can you please come 이렇게 단어 순서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올 문장 단어가 무엇인지를 가장 확률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단순히 컴만 보는 게 아니고 과거에 나왔던 단어까지 모조리 다 기억을 하면서 다음 단어가 나올 가장 어, 확률적으로 높은 단어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직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어떤 단어가 나야 되는지를 영어 공부 많이 하신 분이라던가 직관 있는 분들 아실 수가 있지만 컴퓨터는 이 문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몰라요. 모르지만 이 단어들을 수없이 보고 이 순서들을 수없이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와 순서들을 보고 이 순서들이나 조금 약간 틀리거나 뭐 과거형으로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봤지만은 이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가 가장 많이 봤던 것들이 확률값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돼요? 데이터 분석을 한 것들은 무조건 답을 내준다 그랬죠.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것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답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짓말도 잘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챗GPT 정말 대단하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확률 모델이에요. 확률 모델이고 이 단어들의 순서들을 많이 보고 그 순서들 중에 그 다음 나온 순서의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단순히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좀 숭고하신 AI를 좀 깨는 시간이 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직시하셨으면 좋겠어서 좀 환상을 깨드릴 건 깨드리고 하지만 또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해서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AI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일반 인공지능과 생성 AI를 구분하는 것에 단 하나의 기준을 찾는다면 창조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각각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설명을 했던 AI들이 대부분 일반 인공지능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수없이 지금 쉽게 사용하는 것들은 지금 생성형 AI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계속 이쪽에만 너무 집중했었던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생성의 AI보다 역사가 오래되고 다양하고 훨씬 큰 범위에서 산업의 인프라가 깔려져 있는 쪽은 이쪽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이쪽에는 지금은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접하지를 못하고 있을 뿐 사실은 우리는 인공지능에서도 어, 생성형 AI에서도 LLM을만 의존하는 그런 AI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I가 있고 그다음 머신러닝이 있고 그다음에 딥러닝이 있고 그 안에 생성형 AI가 있죠. 그다음에 이거죠. 네, 헷갈리네요. 얘기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다음에 뭐가 있죠? 생성형 AI 안에 LLM이 있는 겁니다. 이 포함 관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챗GPT 쓰시고 이미지 만드시고 동영상 만드시고 하는 거 뭐예요? 다 LLM을 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챗GPT가 LLM이고 이제 LLM 기반처럼 이미지 학습하고 동영상 만드는 것도 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포함 관계가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만 보고 있냐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어, AI를 적용할 것과 전통적인 방식으로 룰 기반으로 해야 될 것, 아니면 사람만이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AI를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되시면,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어떤 AI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시간을 갖는 거고, 이 챗 GPT는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챗GPT는 AI 기술의 끝판왕입니다. 결국은 아까 말했던 GPT라는 게 비지도 학습을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이 채팅을 잘하기 위해서 질문과 답변 셋을 별도로 학습을 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이걸 몇백만 건, 뭐 몇천만 건을 이걸 또 학습을 해요. 그래서 채팅을 그러니까 대화를 잘하게끔 별도로 학습을 해요. 이거는 뭐예요? 비지도 학습이에요, 지도 학습이에요, 뭐예요? 어렵나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이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된다라고 정답을 알려줬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얘는 지도학습입니다. 결국은 LLM은 비지도학습을 했고요. 이제 뭐 약간 판서가 너무 악필이어서 좀 죄송하지만 다급해서 원래 글씨 이쁘게 쓰려면 쓸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지도학습을 엄청 또 따로 해줬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언어를 잘 이해하는 것은 GPT를 통해서 단어들의 순서들을 잘 기억하고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나열이 되는지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LLM으로 하고 그렇지만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이런 답변으로 얘기해.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또 이런 답변으로 얘기해. 라는 것을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학습을 한 거예요. 지도학습으로.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스텝 2하고 3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모델이 LLM이 이제 질문을 넣으면 답변 하나, 답변 둘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답변들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더 잘한 것 같고 사람이 듣기에는 두 번째는 별로야 라는 것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이 평가를 통해서 보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강화학습을 또 여기서 해줘요. 후처리로 강화학습. 그래서 자세한 거는 챗GPT 관련된 어떤 기술 문서를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고 여기서 그냥 요약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느낌적인 느낌만 알면 되니까 결국은 챗GPT는 맞아요. 현존하는 네, 너무 AI 예쁘죠. 기술을
총체적으로 다 집약한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끝판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여러분들과 좀 토크를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있는데 이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것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다평가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의미는 사실 중요치 않은데 우리는 이 AI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평가 잘해줘야겠어요. 이 AI 말고 저에 대한 평가인가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과대평가하고 계시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과소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더 정확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잘 활용해 보자라는 측면인데 더닝크루거 효과가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생성형 AI 관련해서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2022년 말 챗GPT가 나왔을 때는 와우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채팅을 하게 되면 예전에 챗봇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 고객님의 답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회피를 했었는데 지금 챗GPT는 뭐예요? 옳든 그르든 간에 다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우 그런 거예요. 미쳤네. 그리고 좀 제법 하네. 그랬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잠깐 좀 기다려봐 하더니 챗GPT 공부 좀 해보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논문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그냥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 거를 확률적으로 계산한 거잖아. 얘가 그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시멘틱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확률 기반의 하나의 모델이었네. 선형 모델이었네. 직선을 많이 쓴 모델이었네. 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되면서 약간의 기대치가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결과물도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 어느 수준이 되니까 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 챗GPT 안 되겠다. 너무 오답을 많이 한다. 이거 상업적 커머셜하게 이용하기에는 무리고 이런 것들도 못하는 것도 있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실망하는 어떤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이클을 아마 다 겪었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가릿 하는 게 뭐냐면은 어 정확한 답변에는 좀 답변을 못하지만 창의적인 어떤 답변은 그래도 제법 하는 놈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사람들이 어, 다시 얘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얘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를 하면서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내가 커버를 하네요. 뭐 프롬프팅이라던가 뭐 레그 같은 거라던가 이런 걸 써서 할루시네이션 안 하고 정확한 답을 하거나 나만의 데이터로 답변을 하게끔 하거나 업무 매뉴얼로만 답변을 하게끔 하거나 이런 형태의 이제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레디 나우라는 부분 쪽이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어떤 AI를 이해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체험하는 과정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AI 학습을 통해서 무지성적인 어떤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보다는 정확하게 그 AI 학습이라는 것을 이해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감각적으로나 여러분들이 AI를 배웠기 때문에 좀 판단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의견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습 과정을 지금처럼 지도학습이 뭐고 비지도학습이 뭐고 그다음에 분류하는 게 뭐고 예측이 뭐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 주가 예측을 하는데 나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근데 이거를 정확한 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AI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AI를 나는 그 값이 떨어진다 오른다라는 분류의 문제로 AI 모델을 만들 것이냐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만들게 된다면 여러분들 정확률은 어떤 게 더 높을까요? 1번, 2번. 값을 예측하는 것과 떨어진다, 오른다로 예측을 하는 AI를 만든다면. 그렇죠. 2번 같은 경우는 확률이 50% 정도는 최소 되겠죠. 그렇지만 값으로 하게 된다면 뭐 범위값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측을 하는 게 더 어렵죠.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분류의 문제, 예측의 문제, 그다음 비지도 학습에서는 뭐 클러스터링이라든가 차원 축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법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를 어떠한 모델들을 먼저 태워서 단계적으로 커맨드 컨커 형식으로 AI를 학습시키고 그것을 문제의 프로블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해야 될지를 설계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성의 AI를 딱 붙여가지고 챗GPT한테 내일 삼성전자 얼마 오른지 값 예측해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생성의 AI보다 기존의 AI가 더 잘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잘하는 방법들은 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제 개념들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어떠한 AI들이 필요하고 어떤 식의 모델들을 설계가 필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좀 깊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문제들을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필로그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만 아주 패스트하게. 그래서 AI를 잘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국영수 중심으로 뭐 공부 잘하신 분들이 AI 잘하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 AI를 잘하려면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시는 호기심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하는 거 지피터스에서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AI 잘 쓰는 사람들 일부 있지만 지피터스만큼 많이 알고 잘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AI 잘하려면 최신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지피터스에서 새로운 게시글, 뉴스들 어디보다 발빠르게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도전 정신 필요합니다. 우리 게시글 발표도 해야 되고, 저도 뭐 강의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자격증도 한번 따보고,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고, 그 다음에 업무까지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AI를 잘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한테 그 데이터 분석 이런 거 했는데 실제 그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들이 AI 모델들을 이렇게 적용했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좌절하고 이 데이터 분석가들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리자라던가 C레벨에서 다 이렇게 쳐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단순하게 이런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단순한 도구들. 그래서 자동차를 보여주지 않고 핸들을 먼저 만들고 레버를 만들고 악셀레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단순한 이런 작은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형태로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AI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고 개발 능력, 우리 같은 AI를 단순하게 이용해서 단순한 툴을 만들고 자동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어떤 문화들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은 그 기업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더라라는 것을 인터뷰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AI를 꿈꾸시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자동화하시고 여러분들 업무에 적용하시고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작은 AI들 있잖아요. 이런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면서 이런 데이터 기반의 어떤 사고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의도한 강의 효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그다음에 비판적인 사고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 의견을 드리면 똑똑한 AI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똑똑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막 이렇게 열심히 작성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컴퓨터는 뭘 가지고 학습을 한다? 기존의 학습을 가지고 LLM은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목적과 의도에 맞게끔 AI가 판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프롬프팅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가치 있고 상대방에게 가지지 않는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AI에 그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 AI에 똘똘해진다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 프롬프팅이라든가 AI 팁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너무나 그거 없으면 절대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AI한테 질 높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줄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내가 수집하고 어떤 데이터를 미리 가공해서 쉽게 꺼내 쓸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동안 얘기했던 거를 다 정리한 겁니다. AI 잘하는 영역과 없는 부분, 말 그대로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 그 다음에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걸 굳이 AI로 하지는 말아달라라는 거고, 생성형 AI가 유일하거나 최고가 아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맥락을 알아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구분할 수가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AI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고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QA 시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성님 정말 훌륭한 AI 토크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은 오늘 경성님의 AI 토크를 듣기 전과 후로 나뉠 것 같은데요. 네, 개인적으로 지피터스라고 하는 AI 커뮤니티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각종 개념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쉽게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게 오늘에서야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을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지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답변 가능하신 부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AI가 나왔을 때, 프롬프트 개념이 나왔을 때랑 시기가 비슷한가요? 어, 챗GPT 돌리고 싶은데, 프롬프트 개념이, 잠시만요. 음. 좀 부연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AI가 나왔을 때라는 게 언제 나왔을 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까 1950년 얘기하셨을 아, 네네. 프롬프트라는 개념 자체는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챗GPT가 나오면서 나온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전에 이미지 챗GPT 전에 이제 그 이미지 생성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도 프롬프트 텍스트를 넣어서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AI 최초 1950년도 이런 프롬프트라는 개념 자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부터 프롬프트라는 용어가 쓰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리그레션, 예측이라는 말이셨나요? 맞습니다. 한국말로는 예측이라고 표현합니다. 리그레션이 이제 한국말로는 좀 통계학적인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형 모델을 선형 회귀 분석이라 하고 이제 뭐 2차원, 3차원 곡선 이런 것들 하면 이제 다항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값을 예측하는 거였죠. 그쵸? 그 함수 자체가 어떤 값을 입력값이 들어오면 출력값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예측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리그레션은 예측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LLM은 언어 모델인데 어떻게 영상과 그림을 여기까지는 사실은 제가 생성형 AI는 제가 원래 과거 AI를 많이 다뤘던 사람이고 생성형 AI는 깊이 있게 그 안까지 들여다 보지 않고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챗GPT 쓰면서 놀라하고 이런 것도 되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중간간에 이제 변환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학습을 할때 영상이나 그림 같은 경우를 아마 텍스트로 다 학습을 시킬 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텍스트로 다 정답값을 알려줬을 거예요. 동영상이랑 이미지를.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텍스트를 넣게 된다 그러면 그 영상이 어떤 텍스트로 표현이 되는지를 우리는 정답값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매칭이 가능해지는 형태일 거다라고 이렇게만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더 전문가가 계실 것 같아가지고, 어, 다른 분들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떤 질문할 때 어떤 답변을 해라. 이것은 딱히 정답이 없는 QA 셋을 만들 수 있더라도 지도학습인가요? 네. 어떤 질문일 때 어떤 답변을 해라. 일단은 지금 어떤 질문을 할 때 어떤 답변을 해라라는 건 뭡니까? 그 표현 자체가 입력값이 질문이고 답변이 정답값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지금 그 명령 자체는 지도학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딱히 정답이 없는 QA 셋을 만들더라도 지도학습인가요? 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QA 셋은 모조리 다 대부분 지도학습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비지도학습보다는 지도학습이 훨씬 더 컴퓨터에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답변해라라는 걸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이겠죠.
정답값을 알려줬으니까. 말 그대로 목적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인 답변과 추론을 할 때는 지도학습이 유리합니다. 근데 QA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질문이 들어오면 어떤 답을 해야 하는 게 구체적으로 사실은 명확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도학습으로 하지 이거 자체를 비지도학습으로 하면은 효율적인 방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판단들도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어떤 기초적인 소양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 이런 질문들을 자꾸자꾸 해보시고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시고 체화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방법은 어, 해드리기. 네, 이런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이런 답변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네. 자, 정크푸드를 많이 먹으면 암 발병이 낮아진다. 암의 발생이 제일 일찍 죽어서 가는 통계 오류에 해당하지만 선형관계 성립하는 자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분은 좀 뭔가 저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적으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걸 이제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상관관계가 있으면 선형 모델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텐데, 상관관계는 이제 그렇게 되지만, 인과관계는 정확하게 상관관계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방금처럼 둘 간에 그 결론적으로는 관련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얘가 인과관계라는 것은 꼭 A가 된다고 해서 B가 되진 않는데도 상관관계가 있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구명하려면은 다른 변수들을 다 통제를 하고 한 변수들만 바꿔가면서 해야 정확하게 얘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기존에 단순하게 이렇게 결과값으로 놓고 산점도 그려가지고 선형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관관계로 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통제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학에서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너무 그런 부분들을 맹신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도 이제 AI 시대에서 좀 더 좋은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통계하고 사용하는 한다면 너무 질문이 어려워가지고, 마지막 질문은 잘,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좀, 제, 어, 집중력이 떨어졌나 봅니다. 그리고 아영님이 질문 하나 주셨는데, 네네네. 혹시 보이시나요? 중학교 국어사설을 이용한 네. AI 챗봇 연구는 쭉쭉. 네네네. 그러니까 PDF를 통으로 자료를 넣어서 챗봇 개발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싶은데, 질 높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나쁜 접근이냐? 좋습니다. 지금 이제,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데이터의 질도 중요하지만은 양도 중요합니다. 양질의 데이터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성형 AI 이렇게 챗봇을 만들다 보면은 데이터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나쁜 접근이냐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생성형 AI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확한 답이 양이 적으면은 예를 들어서 문단이 5개면 5개 중에 하나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양이 많아지면서 내가 실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5개가 아니고 10개, 20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첫 번째 문단에서 답을 하면 좋은데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문단에서도 답을 해버리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그 양이 많아지면서 AI가 학습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AI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단어들의 순서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 봤던 경험과 기억들이 어,
상세가 된다라는 표현보다 소실이 되거든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소실이 되고, 그러니까 정보들이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양이 많아지면서 뭐 앞부분만 잘 답변을 잘한다라든가 뒷부분만 잘 한다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팅 엔지니어링 할 때 어땠어요? 어떨 때 막 중간에 적으면 별로 이렇게 애가 지시한 대로 잘 못하는 경우도 보셨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강조도 하고, 막 블라인드 이거는 꼭 해줘. 막 이런 식으로 막 우리가 하잖아요. 결국은 이 생성형 AI에서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옵티마이저한 어떤 프롬프팅을 쓰고 효과적으로 기획하게끔 그 텍스트를 잘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뭐 저게 벨루가라던가 이런 챗봇에서 많이 배우실 텐데 그 문서를 무조건 긴 거를 주고 양질의 문서만 넣어줬다라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그 문서를 잘 쪼개고 그다음에 그 문단들 간에서도 뭐 예를 들어 대명사로 해가지고 첫 번째 문단에 있는 거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대명사는 이렇게 잘랐을 때 실제적으로 가리키는 명사가 전 다큐멘트에 있다 보니까 얘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겠죠. 그런 형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런 대명사들을 기존에 있는 문단에 있는 거를 찾아서 문맥을 이해해서 대명사로 태깅을 해준다라든가 아니 명사로 실제 지칭하는 명사로 바꿔준다라든가 이런 어떤 꿀팁들까지 막 들어가 줘야 실제 방대한 데이터까지 구조적인 것까지 다 학습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챗봇 하시는 분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고 그런 자기만의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때려 넣는 방식으로만 해결된 부분이 아니고 정말 손품 발품을 너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전처리가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원래 예정된 시간이 10시 반이 조금 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케빈님 이번에 그 지피터스 11기 파트너로서 진행하시게 될 캠프에 대해서 짧게만 소개를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아, 저는 이제 AI와 부동산 데이터로 내 집 마련하기 캠프의 파트너 정케빈이고요. 저희 캠프 소개를 사실은 안 드리고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AI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 나눠보자라는 시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캠프 소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강으로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짧게 소개해 주셨지만, 네, 지금 케빈님께서 진행하시는 캠프도 있고, 저희가 15개 주제의 캠프가 열렸는데, 하나만 등록하셔도 다른 걸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AI를 적용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좀 응원해 드리고, 제가 몇 번 링크 남겨드렸는데, 지금 초대자 그 코드를 넣으면 추가적으로 할인을 받아서 등록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만약에 챙기실 분들은 챙겨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긴 시간 오늘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AI 토크 해주신 케빈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하시나요? 네, 감동받았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인토네이션도 네, 역시였습니다. 네, 정말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시간이 엄청 짧게 느껴졌습니다. 네, 네. 늦은 시간이니까 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거나 이러시면은 저한테 이제 따로 DM 보내셔가지고요. 질문하시고 못한 질문 같은 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주문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